부담부 증여는요,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자녀가 안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승계하지 않고 대출도 내가 이 다음에 갚을게, 임대보증금도 내가 갚을게, 깨끗하게 넘기는 거를 단순 증여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순전히 증여세만 발생하는데,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부담부 증여하는 게 통상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례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또 사례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아버지가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 이 아파트가 취득할 때 1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현재 1세대 1주택자고 아버지가 보유하신 이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다. 근데 이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20억이에요. 즉 10년 동안 한 2배가 올랐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증금 채무를 갖고 계세요. 즉 누군가가 여기서 전세를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를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즉 아버지의 이 보증금 채무도 자녀가 승계하면서 그 차액 10억 원만 증여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자녀는 무주택자 상태고요. 증여받은 공제, 증여공제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순 증여를 한다면, 즉 이 임대보증금 10억 원을 부모가 이 다음에 갚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깨끗한 상태로 넘겨준다면 그게 단순 증여인데요. 그럴 때 증여세 6억 2천만 원, 그리고 증여 취득세 7,600만 원입니다. 합이 6억 9,60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때 아까 그 부담, 즉 채무를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또 그 기존 임차인과 자녀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 양도세가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취득세, 증여 양도가 섞여 있죠. 10억은 증여고 10억은 양도인데요. 이때의 취득세가 약 7,100만 원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20억을 단순 증여로 할 때의 취득세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으로 3.8%인데, 부담부 증여 10억은 양도, 10억은 증여로 한다면 10억에 대해서는 3.8%,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3.3%의 취득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소 취득세도 줄어들지만 무엇보다도 증여세 부담이 확 줄고요. 증여세가 줄면 양도세는 늘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사례에서 양도가액은 20억이지만 이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12억을 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만 과세가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분은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자그마치 80%나 받게 되면서 양도세를 거의 안 내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효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이 아파트가, 아버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10년 이상 보유, 거주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진 거고요. 만약에 아버님이 보유한 이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로 바뀌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제가 또 준비해 봤는데요. 자, 아버지의 상가는 거주는 할 수 없겠죠. 10년 보유했고요. 취득가액은 마찬가지로 10억이고, 상가 현재의 시가는 20억입니다. 보증금 채무도 10억이고요. 이거를 똑같이 부담부 증여로 갔다. 아까 거하고 봤을 때 이제 취득세가, 단순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다소 높아집니다. 이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4%를 적용받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단순 증여로 인한 증여세 및 취득세는 7억으로 아까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 근데 부담부 증여일 때도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4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으로 거의 1억 3천만 원이 늘었어요. 즉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 이거를 따질 때 양도하는 사람, 즉 부담부 증여의 그 부담 부분이 양도로 볼 수 있는데,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이 세액은 다소 올라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단순 증여로 하는 것보다 부담부 증여를 적절히 섞는 게 세액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많은 상담을 하면서 1억짜리가 100 몇십억이 되는 사례도 봤어요. 물론 한 30년, 40년 보유했는데요. 그 3, 40년 보유하면서 오래 보유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속 한없이 더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이 아닌 상가라면요. 50년을 갖고 있어도 최대 35%밖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고 비과세도 못 받다 보니까 이 양도세 부담이 생각보다 커져서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요. 양도가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 나의 사례에는 뭐가 맞는지를 항상 먼저 계산을 해보고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요. 그것을 증여받는 자녀가 당장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승낙하고 또 부인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이제 승계를 받아도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조금씩 이자 정도는 갚아 나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원금은 천천히 갚아 나가도 되겠죠. 임대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그걸 승계했지만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다음에 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세금을 받아서 내주면 되거든요.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자녀가 이걸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담부 증여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세금만 갖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자녀가 이 짐을 언젠가는 내려놓으려면 그때 또 증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조차도 당장의 세액 효과는 있지만 이게 항구적으로 절세다. 요거는 이제 개인별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승계한 그 대출 국세청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승계받는 이 대출,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언제 갚는지, 누가 갚는지 그거를 보고요. 자녀가 갚긴 갚겠죠. 근데 어떤 자금으로 갚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 이름이 바로 부채 사후관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제가 국세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저도 옛날에 안에서 그 일을 했고요. 이거 언제까지 갚을까? 언제까지 관리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갚을 때까지. 예를 들면 그 임차인이 부모인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거기서 살면서 그거를 그러면 이 부모에 대한 빚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갚는다면 그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 부모님이 자녀한테 받을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징역공제가 지금 현재 좀 오랫동안 계속 직계 비속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면 5천만 원인데 10년마다 5천만 원이 부활된다 하더라도 5천만 원씩 갚아갖고 몇 억이나 되는 금융기관 채무랑 임대보증금을 갚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5천만 원이 아니라 결혼할 때쯤 되면요. 혼인증여공제, 출산증여공제 합해서 1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가 부모님의 채무 내지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좀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이때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 1억 원을 보내주고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받고 그 자금으로 금융기관 채무 등을 상환하는 데 쓴다면 저희가 이제 1억이면 가장 낮은 세율이 10%,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세율 구간이 30% 이상인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데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조성 대상 지역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그 아파트가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다면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만 가능합니다. 즉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라면 아까 위에서 말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 한 명한테만 증여하는 것보다 며느리에게 10억 나눠서 증여하는 게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요. 요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아들 단독으로 증여를 하면요. 증여세 6억 2천에 취득세가 7,600, 합이 6억 9,600만 원의 세금을 내면서 증여받는다. 근데 아들과 며느리에게 50대 50으로 증여를 한다면요. 아들은 증여세가 2억 2,500, 며느리는 2억 3,700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증여세만 보면 6억 2천가, 4억 6천, 약 1억 6천만 원 가까이 증여세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현금이라면 1억 6천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증여세 중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부모님이 지금 1세대 1주택자예요. 조정대상 지역의 3억, 기준시가 3억 이상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요. 취득세가 3.8%, 3,800만 원을 부담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조정대상 지역에는 12.4%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맞는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면 3.8% 정상증여세율로 간다. 근데요, 이게 희한하게 며느리한테 증여하면요, 그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12.4%. 근데 이게 많은 세무사님들도 잘 모르고 일반인들도 잘 몰라요. 기준시가가 3억 이상이고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면 중과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1세대 1주택자가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상취득세율을 부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때 엄청 고민했거든요. 아니, 아들은 되는데 왜 며느리는 안 될까? 근데 안 되는 이유, 바로 법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죠. 법은 항상 문헌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법의 미비점이 아닐까. 그리고 좀 이 부분은 양성평등 내지는 우리가 오히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불이익을 주면 불이익을 주지 오히려 며느리에 비해서 자녀에게 좀 더 이익을 주는 건 다른 세법에 비해서 특별히 좀 내용이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만약에 며느리는 지금 취득세가 한 9천만 원이 늘었어요. 이럴 바에 며느리분들께는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아들하고 손자한테 준다면 취득세율을 한 9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서. 왜냐하면 사전증여를 하고 만약에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그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게끔 돼 있거든요. 물론 사전증여가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10억짜리가 15억이 되는 가정을 했었는데요. 물론 뭐 요즘 많이 오를 때는 몇 년 사이에도 뭐 50%가 오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전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가산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미 낸 세금을 빼주기는 하지만 다른 재산이 많다면 세율이 껑충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내 부모님의 기대 여명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상속인들이 이제 사전증여를 하면 되는데 기대 여명이 아리송해요. 뭐 10년 이내에 혹시라도 가실까 하는 걱정이 있다. 그렇다면 상속인에게만 사전증여하지 말고 손자도 상속인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있고 직계 비속이 있다면 직계 비속만, 비속 중에서 자녀만 상속인이거든요. 바로 밑에. 그러니까 손자를 활용한다든가 아까 말했던 며느리나 사위를 활용해서 사전증여를 하면 5년, 즉 사전증여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돼서 세율이 쭉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좀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해서 세금 내는 건 그냥 증여받은 사람의 증여세죠. 그리고 물론 취득세를 내고요. 부담부 증여는 아까 일부는 양도, 일부는 증여라고 했습니다. 2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은 양도, 10억은 증여라고 했는데 이 저가 양도는 말 그대로 양도예요. 양도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저가가 붙었잖아요. 좀 싸게 파는 거죠. 그럼 얼마까지 싸게 파느냐? 시가의 30%, 즉 20억이면 6억이죠. 근데 3억이 또 기준이 있어요. 미니멈 30%와 3억. 그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을 한도로 저가 거래할 수 있다. 자, 20억이면 17억에 거래하는 거고요. 10억이면 7억에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5억이면 적어도 3억 5천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비는 금액은 뭐냐? 싸게 거래해도 증여로 보지 않겠다. 즉 부모님이요 자녀한테 아까 말한 굉장히 그
뺏기기, 남에게 주기 싫은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남한테 주느니 내 자녀에게 주고 싶다. 근데 그냥 주자니 증여세가 좀 나오고 또 자기도 어느 정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으세요. 자녀가 그래도 꾸준히 돈을 모아서 만약에 자녀가 7억이 있어요. 7억을 드리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얻는 거죠. 그러면 자녀도 좋겠죠? 부모님도 적당한 금액을 생활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녀에게 이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줄 수 있으니까 서로 행복한 거죠. 근데 이 저가 양도에 있어서 항상 문제는요. 자녀에게 그 7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고민하다가 그거를 실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단순 증여와 저가 양도를 간단하게 비교해 봤는데요. 증여세는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높죠. 저가 양도는 제가 양도라고 그랬죠. 증여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은 단순 증여는 그 부동산 자체가 얼마 안 될 경우 그냥 소액의 부동산은 단순 증여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가 양도는 언제 유리하냐면 이 양도예요. 증여세 전혀 안 내.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부모님이 12억 미만짜리를 저가 양도한다. 세금이 0이에요. 자, 불리한 상황은 단순 증여는 고액의 부동산은 증여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불리하고요. 저가 양도는 어차피 이것도 양도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양도 차익이 크고 이런 것들은 양도세 부담, 즉 부모님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기타 특징으로는 단순 증여는 10년 이내에 사망하면요. 이게 전액 합산이에요. 근데 저가 양도는 아까 저희가 3억 싸게 팔았잖아요. 그랬고 그러면 뭐야 10억짜리를 7억에 넘겼으니까 부모님한테 드린 돈이 7억밖에 없는 거죠. 3억을 상속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주의할 점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들은 나는 증여세 안 낸다. 그리고 양도세도 싸게 판 금액. 즉 10억짜리를 7억 원에 팔았고 계약서는 7억에 썼으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양도가액을 7억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아세요. 즉 정답은 7억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10억으로 신고해야 돼요. 근데 10억이면 어차피 비과세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과세이신 분들이 있어요. 과세이신 분들에게 양도 차익 3억 원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거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5% 내지는 3억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은 시가대로 즉 시가가 10억 원이었으니까 양도가액도 10억이 되고요. 취득세도요. 이제 그 계약서만 예를 들면 법무사님한테 드리면 7억 원으로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또한 시가 10억 원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말한 것 중에 시가죠, 시가. 그 시가가 뭐냐? 일반인들 잘 모르고 저도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양도일. 양도일은 뭐냐면 잔금 청산이라고 등기 접수일. 자녀한테 이제 넘겨서 등기를 접수하는 그날 현재 시가인데 그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런 가격들이 있다면 이 가격들이 시가예요. 먼저 양도한 재산, 그 재산. 예를 들면 아파트 101동 101호예요. 그 아파트가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됐거나 경매, 공매, 수용 이런 거 그리고 감정평가가 있었거나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 가액인데 자, 그 101동 101호가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나 수용, 공매, 경매가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딱 그 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 다음은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았다면 그게 감정가액이 시가고요. 근데 이걸 안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은 안 받죠. 근데 이게 아파트다 보니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존재해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뭐냐면 그 면적가, 기준시가가 내 아파트와 5% 이내인 것들. 그거는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 이 전산 조회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소 수수료를 내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시가를 본인이 스스로 감정평가와 만드는 거죠. 감정평가사와 이 시가를 만들어서 그 시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시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면 시작이 안 돼요. 이게 10억인지 11억인지
남의 거래 내역 국토교통부 자료를 다 본다 하더라도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해서 30% 3억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나홀로 아파트 내지는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도 안 받았고요.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기준시가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보충적 우리가 시가라고 하거든요. 이거 보충적 가액인 이 기준시가를 시가로 잡을 수 있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은 증여, 단순 증여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담부 증여, 저가양도 있는데 조사에 가장 취약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저가양도입니다. 왜냐면요. 단순 증여하는 건 세금 정말 낼 거 다 낸 거거든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도 이 부담을 승계한 부분은 명쾌해요. 단순 증여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 내는 거고요. 근데 저가양도는 자녀의 돈이 부모에게 70% 간다는 거죠. 10억 기준으로 7억이 가는데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거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7억, 어떤 경우에 17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돈을 진짜 자녀가 부모에게 줬을까? 근데 줬다고 다 붙여놔요. 만들어 놓죠. 그러면 이 돈을 정말 자녀가 어딘가에서 합법적으로 내지는 신고된 소득으로 갖고 왔을까? 아버지 누군가로부터 증여 신고된 걸로 갖고 왔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지자체에 우리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설령 저가 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자녀가 근거도 없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데 저가 양도로 말씀드리자면 부모에게 그 돈을 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출처가 명확한지 다소 세무서에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조사 대상 기간 전체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게 됩니다. 금융조사라는 거는 자녀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요 머리가 멍해져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이성을 잃고 세무서에 좀 세게 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겁이 나면 원래 좀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는 대부분 좀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빨리 인정해서 수정 신고하는 게 또 조사 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고 또 조사가 엉뚱한 대로 번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